코로나19 확진자가 닷새 만에 700명 아래로 내려왔지만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확산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 수급에 대한 우려 속에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백신 접종에는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과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코로나19 신규 확진 발생 추이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644명입니다. 주말 동안 검사 건수가 좀 줄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확산세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수도권을 비롯해서 특히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상황도 심상치 않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검사 건수 자체가 주말이라 줄었는데도 600명대 이상의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수도권과 이른바 부울경 지역의 이 확진자가 80% 이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체적으로 수치를 짚어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 어제 하루만 43명, 경남에 44명, 울산이 43명이었습니다. 예. 이 부울경 지역만 130명의 집계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이곳이 상황이 좋지 않구나. 더 큰 문제는 이 감염 경로가 불투명한 경우도 상당히 있다는 점이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세부적인 지표 상황도 좋지 않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4차 유행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주말 나들이 인파가 곳곳에 몰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리 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도 나오는데 먼저 화면 함께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4인 이상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방침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손님들이 그거 5인 이상 금지가 아주 오래됐는데도 아직 인지를 많이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항의를 많이 하시고 아니면 막 욕을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데 엄마가 딱 어머 이렇게 이렇게 해 진짜 어떻게 해야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내리고 얘기죠. 네, 답답함을 토로하는 목소리 함께 들으셨는데 아무래도 보신 것처럼 거리 두기가 좀 많이 느슨해진 모습입니다. 방역 당국도 많이 좀 긴장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날씨가 화창하다 보니까 예. 나들이객이 상당히 증가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수도권뿐만이 아니고 관광지, 제주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시민 방역 의식에 사실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네. 물론 이제 그 유명 관광지 자체는 이를테면 꽃이라든가 화해 같은 것을 미리 사전에 제거를 해서 아예 관광객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선제적인 대응도 합니다만 지금 공항이라든가 또는 이제 쇼핑몰이라든가 또 수도권 지역에 있는 공원 등에 상당히 인파가 많이 모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와 일련의 방역 조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또 한계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이 성숙한 방역 의식, 시민의 방역 의식을 이렇게 기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사전에 이런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실상 한번 선제적으로 꽃이라든가 또는 관광지에 오는 인원 자체를 아예 시간대별로 제한을 한다든가 이와 같은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이런 관광 지역에도 선제적인 홍보 같은 것도 이런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집단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해군 함정에서도 얼마 전에 처음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장병 30여 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군부대 시설, 당연히 코로나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예측이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군 함정에서 그야말로 이제 터질 게 터진 거 아니냐 이런 진단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첫 확진자는 본인의 가족이 진해의 어린이집 교사 확진자와 접촉을 하면서 이제 자가격리에 들어간 그 상황에 다른 가족 간부가 이 첫 확진자로 발병이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총 33명의 장병들이 이 같은 함정에 승선을 했다가 같은 감염을 걸리게 된 건데 이 군시설과 관련해서는 물론 이 훈련을 안 할 수 없다는 그런 특수성도 있지만 이 산밀의 가장 대표적인 시설들입니다. 밀폐, 밀집, 밀접된 공간의 상징적인 곳인데 이게 충분히 예견이 가능했고 예방도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실 선제적 대응도 가능했던 부분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이런 맥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산밀 환경에 대한 우려는 예전에 교도소 감염 때부터 계속 또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군시설에서 방역 대응이 좀
아쉬웠던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함정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그 밀폐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고 이를테면 그 휴식 공간 또는 그 업무 공간 자체가 사실 분리하기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네. 밀접해 있는 이런 그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그 해외의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 그 항공 핵 모함 같은 경우 이미 1,400명이 집단 감염이 된 경우가 있었죠. 그 루스벨트호로 기억이 되는데요. 예. 또 그 프랑스의 그 샤골 드골호 역시 이런 그 사례가 그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조금 더 선제적인 그런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그 아쉬움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군 나름대로 휴가에 관련된 거 또 그 육지 근무와 또 해양 근무를 철저히 분리하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그 교도소의 동부교도소의 그 이 사태에서도 예견할 수 있었던 해외 사례가 분명히 그 있었는데 너무 그 안이한 대처는 아니었던가라고 하는 뭐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 상태를 지금 평택에 그대로 격리 조치되어 있는 이 상태인데 네. 이걸 그대로 이곳에 두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전문가의 조금 더 밀착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본에서 해안에 정박되어 있던 유람선 자체도 결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곳에 있는 사람이 계속 악화되는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조속하게 공개된 공간으로 옮겨서 빨리 그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은 아니냐. 네. 이 부분에 있어서의 군 당국의 그 현명한 판단도 좀 다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백신 관련해서는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의 그 백신 2천만 명분을 추가로 계약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 일단 변호사님께서 공급처별로 확보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그러겠습니다. 사실 어느 백신이 들어오는지도 상당히 큰 관심사라고 예.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화이자 백신이 2천만 명 분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간 1,300만 명 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총 3,300만 명 분의 화이자 백신이 확보가 된 네. 그런 상황이고요. 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 1,000만, 노바백스 2천만, 모더나 백신이 2천만 분의 확보에 성공한 그런 상황입니다.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600만 분을 확보를 했는데 얀센은 이제 한 회 접종으로도 이제 백신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알려진 백신이죠. 이렇기 때문에 총 8,900만 명 분에 대해서는 계약에 성공을 했고 또 기타 백신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정부가 확보한 백신이 1,000만 명 분에 달합니다. 총 합계를 내면 9,900만 명 분이기 때문에 이 수치는 사실상 한 국민 한 명당 1.9번의 이제 접종이 가능한 그런 예. 수치라고 집계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집단 면역을 좀 앞당길 수 있는 물량일 텐데 문제는 언제 얼마만큼 들어올 수 있는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 추가로 그 파이저 그 백신 자체를 확보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네. 일인 것은 이제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사실 그 백신 그 수급 현황이 상당히 그 불안하죠. 이를테면 미국에서도 이른바 세 번째 접종, 이른바 그 부스터 샷을 행할 계획이다. 또 EU도 마찬가지고요. 그 추가 공급 내지 추가 접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도 더 추가 이를테면 예. 구입을 했고요. 이런 상태에서 계약대로 그대로 수급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을 조금 불안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양을 확보했다, 계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사실은 국내에 들어와서 빠른 속도 안에 접종을 함이 사실 그 필요한 이런 상태인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내는 약 4% 정도 접종을 했지만 네. 해외 그 다른 나라들을 그 보게 되면 이미 60%, 70% 넘은 나라도 있고요. 심지어 그 백신 관광까지 한다고 하는 이런 나라들을 봤을 때 사실 우리 국민의 그 입장에서는 왜 우리나라가 백신에 있어서는 선진국이 아니고 이렇게 뒤처졌는가라고 하는 이런 그 안타까움 분명히 그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정부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은 희소식이지만 네.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이 공급이 될 것이고 또 그 계층별로 어느 백신이 어느 계층에게 접종이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공개를 함이 혹시 그 와중에 일정한 차질이 생기면 국민이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혹시 또 나중에
그 세계의 전반적인 그 수급 계획의 불안성 때문에 네. 이 계획이 또 미뤄지게 된다면 지금 그 정부에서는 그 11월 정도로 집단 면역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또 불안하게 되었을 때는 또 다른 이제 불신의 그 싹이 되고요. 더군다나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와 달리 이른바 그 전략 물자로서 각 나라가 지금 관심을 갖는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조금 더 그 적극적인 안보의 어떤 활동 또는 외교적인 활동, 조금 더 공격적인 그런 그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대안도 많이 이 국민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부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집단 면역 형성에 문제가 없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먼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이 사건은 김학의 전 차관이 이제 야밤에 사실 본인과 굉장히 유사한 외모를 가진 사람을 대동하고서 이제 긴급하게 출국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에서 촉발이 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당시에 이제 출국 금지의 필요성이 있었는데 일단 그 상황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이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출국 금지를 한 것이 좀 불법 아니냐. 그리고 출국 금지를 시키기 위한 어떤 문서가 있긴 했는데 예. 거기에 뭐 사건 번호나 이런 기타 등등의 이제 서류들이 좀 위조되고 변조됐다. 그 부분이 지금 그 당시에 담당 검사인 이모 검사 그리고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차교근 본부장이 받고 있는 혐의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을 연결해 준 것이 그 당시에 청와대 이광철 비서관이었다는 예. 건데 그렇다면 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거에 관여하고 공모한 거 아니냐? 또 이 불법적으로 출국 금지가 이뤄졌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죄책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모 혐의에 대해서 어제 대단히 장시간 이제 조사가 이뤄진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사 내용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가 그 윗선을 향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결국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수석 행정비서관이었습니다. 그 민정수석실에 그 소속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사항을 소위 말해서 이광철 그 행정관 단독으로 결정을 했겠느냐? 예. 아니면 사실은 나름대로 일정한 회의를 하는 그 과정에서 그야말로 그 윗선까지 전달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수사의 그 초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비슷한 그 사례가 사실은 그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 범죄의 이 혐의가 농후했을 때 이광철 행정관이 이를테면 그럴 개연성은 농후하지만 아직까지 확보된 증거가 없다. 네. 이런 입장을 사실 밝힌 것과 그 비슷하게 과연 단독 행위로 볼 수가 있느냐 아니면 지금 모습으로 봐서는 김학의 그 불법 출국 금지와 관련된 전후 그다음에 종결에 그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그 기획을 한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역시 청와대의 그 윗선 어떻게 본다면 또 그 민정수석에 관한 혐의까지 또 얘기될 수 있는 뭐 이런 그 상황으로 수사가 또 진전될 수도 그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그 10시간 그 조사의 결론은 지금까지 야기된 그 혐의 소위 말해서 그 연결시켜주고 무엇인가 조정 기획을 하고 공모 공동정범의 혐의는 아니다 이렇게 그 부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대검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수사심의위원회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사실 수사심의위원회 언론에도 많이 이제 거론이 되고 네. 있어서 귀에 익숙하실 텐데요. 사실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의 폐해가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에 그렇다면 검찰이 기소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그리고 이 수사 내용 자체는 뭐 적법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진행이 된 게 맞는지 예. 이 피의자의 입장에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외부 기관을 발족시킨 겁니다. 이게 2018년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권고에 따라서 수사가 뭐 중단될 수도 또 기소를 하지 않을 수도 또 기소 의견을 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이 답변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열리는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이제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 해당 검사에 대해서 대검이 수사를 착수하려고 하자 이 부분을 못하게 했다라는 그 외압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제 다음 주에 열리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수사의 방향이 갈려질 텐데 하나는 이 부분이 사실상 권고의 성격이 있지 강제적인 성격은 없습니다. 예. 뭐 최근에도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에서는 이건 기소하지 않는 게 맞겠다라는 결론을 내놨지만 검찰은 기소를 한 전례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권고 사안이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심의위 결정은 권고 사안이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이번에 결국에 들여다볼 내용이 이성윤 서울지검장과 관련이 된 그 내용들일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들여다보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뭐 수사 그 심의 그 위원이 그 15명 정도로 아마 그 무작위 추첨을 해서 이제 그 선정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최종적으로 아마 과반수 이상의 일정한 의견을 낼 것 같습니다. 즉 기소를 함이 적정한지 또 수사를 계속함이 적정한지. 그런데 결국은 이제 핵심 그 포인트 그 자체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권한을 넘어서는 이와 같은 외압을 행사했는가의 그 여부입니다. 따라서 그 안양지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서 수사를 중단하라라고 하는 이 사실이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는가에 관한 것이고요. 이와 관련된 증거 자체가 제대로 수집이 됐는지. 근데 그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 안양지청 간부들에 대한 조사도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즉 수사를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취지의 그 얘기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과연 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그야말로 직권남용이 충분한 이런 것이 느껴졌는지의 그 여부. 그뿐만이 아니고 검찰에서는 관련 압수수색을 통해서 지금 그 당시에 그 대검 이 부패 수사부의 일정한 회의 자료도 확보한 듯 하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 어떠한 얘기를 하고 결과적으로 어떠한 문건이 남았었던 것인지. 왜냐하면 전화를 통해서 최종 수사 그 결과 그 보고서가 변경됐다라고 하고는 즉 추가됐다라고 하는 즉 그 시점에서 수사를 안 하는 것으로 결론지는 이런 문구가 이제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렇다고 본다면 충분히 기소를 함지게 하고 이와 같은 수사 절차에 있어서 적정 절차에 반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 15명이 판단할지 이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소환 조사에 불응을 해왔잖아요. 그러다가 지난 17일이었나요? 검찰에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게 수사심의위 소집과도 뭐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4차례나 소환에 불응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소환에 응했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또 해석을 낳고 있는데 이게 수사심의위원회 소집도 있지만 지금 당장 다음 주 목요일에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 후보군에 이제 압축된 명단에도 사실상 이제 들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사에 따라서 만약에 기소가 되거나 수사가 대단히 장기화되면 검찰총장 후보군에서도 상당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심의위원회도 원래는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지 말지를 부의해서 결과를 이제 지켜보도록 돼 있는데 일단 검찰 측에서는 그 절차도 생략을 하기로는 했습니다. 어쨌든 속도를 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빨리 결론을 짓고 아마 그 이후에 검찰총장 이 추천위원회를 열려는 어떤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이성윤 지검장 측은 이런 해석을 좀 제한하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사 자체가 원래 관할 건은 공수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수처에 이 사건을 그 검찰이 넘겼는데 공수처에서는 아직 우리가 수사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았다. 그때 아직 공수처 검사도 다 임명되기가 전이고 했기 때문에 기소는 우리가 하되 수사는 검찰이 그대로 해라라고 이제 사건을 다시 이첩을 했던 이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왜 기소를 당신들이 갖고 우리는 수사만 하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불협화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성윤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논란을 지켜본 후에 조사에 응하려고 했던 것뿐이지 뭐 다른 의도는 없었다. 뭐 이런 해명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심의 결과와 무관하게 기소를 강행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결과 자체가 또 기소로 나올 가능성도 상당 부분 이제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그 조남관 그 검찰총장 대행의 의견과 태도를 보게 되면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그 최근에 그 신임 그 부장검사 그 회의에서 이런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검찰의 그 의리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향해야지 임금을 향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그 얘기가 함의하는 바가 상당 부분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지금 그 이성윤 중앙지검장하고 일정한
이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 또 일정한 사회적 관계가 있는데 이와 같은 개인적 그 의리보다는 검찰의 그 정의는 이 객관적인 그 사실에 그 따라가야 됨이 그 원칙이지 않겠느냐. 뭐 이런 그 판단 등을 그 비춰보면 더군다나 수사팀과 대검의 기소와 관한 의견도 지금 일치한 것으로 그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이미 그 나타난 증거 그 자체를 사실은 묵살하고 나름대로 정부적 판단을 하는 것은 오히려 그 다음에 후폭풍이 오리라고 하는 것은 조남관 차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어쨌든 진행 상황을 계속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간략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앞서서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남양주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없었다. 이런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 원래는 그 안전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준공 전까지는 왜냐하면 소방 시설이든 뭐 관련 장비가 다 완비가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사람이 상주하면서 그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데 네. 이 시공사의 건설 업체 관계자가 YTN 기자분과 통화를 한 내용을 예. 보면 이게 원래 준공이 떨어졌어야 되는 날짜가 지난달 말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을 상주시키진 않았다라고 이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볼 그런 여지가 있는 거고요. 네. 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소방 장비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게 관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화재 당시에 이 창문이 다 뚫려 있었기 때문에 더 이런 그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고 공기가 유입됐었고요. 이 계속 적재돼 있던 자재에도 불이 붙어서 이렇게 화재가 확산됐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법적으로 문제를 짚어봐야 할 부분도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안전관리자가 없었다면 건설사의 책임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그렇습니다. 부분을 볼 수 있을까요? 사실상 이게 사람이 사망까지 이르게 된 화재였기 때문에 업무상 이제 형법상 과실치사상죄를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예. 또 안전 관리를 미흡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사실 7년 이하의 법정형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처벌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행정제재상으로는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해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떤 대책이 있을지 한 말씀 해주시죠. 결국 이제 그 예방 그 시설 자체를 그 사전에 꼼꼼하게 그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방화벽이 그 제대로 그 작동하는지 또 그 스크린 플로어와 관련된 이 장비장구에 이상은 없는 것인지 예. 더구나 또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일정한 그 건축물은 이와 같은 그 소방 시설에 대한 이 의무 대상이 또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의무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사전에 이와 같은 예방 조치를 선제적으로 그 취하는 것이 그 중요하기 때문에 네. 말이죠. 그와 같은 법령과 상관없이 나의 안전과 나의 집의 안전을 미리 지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소방기관과 주민 간의 협조 아래 이와 같은 시설을 미리 설치하고 점검하는 것 이런 것이 이런 대형 사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